6번 A 제품의 우리나라 가격은 2,600원, 미국 가격은 2달러, 그리고 원화의 달러 대비 명목 환율은 1,200원달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번 문제는 구매력 평가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매력 평가는 환율을 구하는 이론으로서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에 초점을 두어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거해서 명목 환율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목 환율을 2라고 할 때 자국 물가 나누기 외국 물가가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에 의한 명목 환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절대적 구매력 평가로 명목 환율을 구해보면 문제에서 A 제품이 나오고 우리나라 가격이 2,600원, 미국 가격은 2달러, 그러니까 2,600원 나누기 2달러 해서 1,300원달러가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명목 환율, 즉 시장의 명목 환율은 1,200원 달러입니다. 그래서 구매력 평가에 따른 명목 환율과 실제 명목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 명목 환율, 즉 시장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보다 고평가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면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차익거래라고도 하고요.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싼 시장에서 매입해서 비싼 시장에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는 거래를 의미하는데 현재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과 실제 명목 환율에 괴리가 발생하니까 거래 비용이 없다고 했을 때 원화를 실제 명목 환율에 의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꿉니다. 즉 2,400원을 달러로 바꾸면 2달러가 되죠. 그것을 가지고 A 제품을 미국에서 2달러에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판매하면 2,600원에 판매할 수가 있죠. 즉 2,400원에 사와서 2,600원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200원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에서 거래 비용이 없다면 현재 재정거래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죠.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알 수 있는 보기가 3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원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죠. 틀렸고요. 4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은 1,200원달러가 아니라 1,300원달러죠.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은 실질 환율로 판단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의 물가를 국내 물가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가지고 실질 환율을 구해보면 명목 환율 2, 이것은 시장 환율입니다. 시장 환율을 대입하면 1,200, 그리고 미국 가격이 2달러니까 2를 대입하고 그 다음 국내 가격은 2,600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13분의 12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시계 형태를 봤을 때 미국 제품 한 단위의 가격을 국내 제품 가격으로 나눠줬으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 제품 단위로 나타낸 미국 제품 한 단위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보기 2번에 보면 국내 A 제품 한 단위가 미국 A 제품 몇 단위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의 역수를 구해야 됩니다. 즉 13분의 12가 국내 제품 단위로 나타낸 미국 제품 한 단위의 가치니까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미국 제품 단위로 나타낸 국내 제품 한 단위의 가치가 되고 그것은 12분의 13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 보기 5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과 실제 명목 환율의 차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적자일 것이다. 현재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보다 시장 환율은 고평가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묻고 있는 보기입니다. 시장 환율이 고평가된 이유는 무역 수지가 흑자여서 외화의 유입이 국내에 많았기 때문에 시장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보다 고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5번에서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일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6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이 기간을 사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C1의 알파승 곱하기
C2의 1-알파승으로 주어진다고 하자. 한편 이 소비자의 1기 소득은 Y, 2기 소득은 0이며 이자율은 r로 주어진다.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소비 및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1, C2는 각각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나타내며 알파와 r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7번 문제는 피셔의 2기간 모형이 되겠습니다. 효용 극대화 식을 세우면 되겠고요. 그래서 효용함수를 목적함수로 해서 극대화시키는 식을 세우고 제약 조건은 2기간에 대한 예산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현재가치의 합이 1기 소득과 2기 소득의 현재가치의 합과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1기 소득이 Y고 2기 소득이 제로니까 소득은 1기 소득 Y만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용극대화 1기의 조건을 구하면 1기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구하고 1기 소비와 2기 소비의 가격 비율을 같게 놓으면 되겠죠. 한계 대체율은 1기 소비의 한계 효용 나누기 2기 소비의 한계 효용이 되고 이것은 목적 함수인 효용 함수를 각각 1기 소비와 2기 소비로 편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제약식에서 1기 소비의 가격은 1이고 2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R분의 1이죠. 그래서 가격 비율을 구하면 1 플러스 R이 되고요. 그러면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을 같게 놓으면 C2가 C1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 효용극대화 1개 조건식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1기 소비가 도출이 되고 이것은 이 관계에 의해서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2기 소비도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1기 저축률도 물어보고 있는데 1기의 저축은 1기 소득에서 1기 소비를 뺀 것이죠. 그래서 1-알파 곱하기 Y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보기를 하나씩 보면 1기의 저축률은 알파이다. 지금 1기의 한계 소비 성향이 알파죠. 1기의 저축률은 1-알파가 되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1기의 소비는 1-알파 곱하기 Y가 아니라 알파 곱하기 Y죠. 틀렸고요. 3번 2기의 소비는 1-알파 곱하기 Y이다. 1-알파 곱하기 Y에 1 플러스 R을 곱한 것이죠. 틀렸고요. 4번 1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알파 곱하기 Y로서 이자율 R과 관계가 없죠.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2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2기 소비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7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물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8번 문제는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보몰 토빈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이 이론은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화폐 수요의 세 가지 동기 중에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거래적 화폐 수요가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고 봤는데 이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은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과 거래 비용도 고려한 화폐 수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몰은 화폐를 일종의 재고라고 간주하고 화폐 수요에 대한 재고 이론적 접근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주체가 화폐를 보유할 때 얻는 편익과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최적 화폐 보유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을 정리하고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가정부터 보겠습니다. 물가를 P, 실질소득을 Y라고 하면 명목소득은 물가 곱하기 실질소득인 PY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거래비용을 F,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는 명목 이자율을 R,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인출하는 횟수를 N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경제 주체를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제 주체는 단위 기간 동안 명목소득 PY를 벌어서 그 단위 기간 동안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경제 주체가 은행에 한 번 간다면 한 번 갔을 때 모든 현금을 인출해야겠죠. 그래서 PY만큼을 인출해서 단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출해서 다음 달 급여가 들어올 때까지 소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경제 주체가
단위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화폐 잔고는 2분의 PY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 경제주체가 은행에 2번 간다고 하면 한 번 갈 때마다 전체 잔액인 PY의 반만큼만 인출하겠죠. 그러면 한 번 갈 때 인출하는 금액은 2분의 PY가 되고, 이것을 2분의 1 단위기간 동안에 다 소진하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남은 2분의 PY를 인출해서 다시 소진하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2번 갈 때 평균 화폐 잔고는 4분의 PY가 되고요. 이것을 일반화해서 은행에 n번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n분의 py만큼 인출해서 소비하고 다시 n분의 py를 인출해서 소비하고 하는 방식으로 py의 명목소득을 소진하겠죠. 이때 이 경제주체가 단위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화폐 잔고는 2n분의 py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위기간 동안 보유하는 화폐 수요가 되고요. 그래서 2n분의 py가 명목 화폐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가 P로 나눠주면 실질 화폐 잔고 또는 실질 화폐 수요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 경제 주체가 은행에 몇 번을 가야, 즉 최적의 인출 횟수가 몇 번인지를 구해서 최적 화폐 수요량을 도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가 은행에 n번 갈 때 평균 실질 화폐 잔고를 구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는 최적 인출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경제 주체가 현금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2가지의 비용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과 기회 비용인데, 이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가 은행에 갈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기회 비용은 화폐를 보유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거래 비용을 보면 모형 가정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드는 거래 비용이 F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단위 기간 동안 N번 은행에 가니까 거래 비용은 FN이 되고, 이것을 명목으로 나타내면 물가 P를 곱한 PFN이고요. 실질로 나타내면 F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화폐를 보유한 만큼 그 보유량의 이자율을 곱한 만큼의 이자 소득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이 경제주체가 평균적으로 보유하는 화폐 잔고인 2n분의 py에 명목이자율 r을 곱한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죠. 이것은 명목 기회비용이고요. 실질로 나타내면 물가 P로 나눠서 2n분의 ry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거래비용과 기회비용을 합한 명목비용과 실질비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n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적 인출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 비용을 n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n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최적 인출 횟수 n스타는 루트 2f분의 r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적 인출 횟수 n스타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 평균 실질화폐 잔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n번 갈 때의 평균 화폐 잔고를 실질로 나타냈을 때 2n분의 y였죠. 그래서 그대로 2n분의 y를 가져오는데, 이 n 자리에 우리가 구한 최적 인출 횟수 n스타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결국 최적 평균 실질화폐 잔고는 루트 2r분의 yf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서 개별 경제 주체의 화폐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를 가지고 보기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분의 1이다.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할 때 식을 떠올려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식으로 정리해서 변형을 하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지금 여기서 수요량 QD 자리에 화폐 수요를 대입하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식이 되죠. 그래서 정석대로 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량 QD 자리에
우리가 구한 보몰의 거래적 화폐 수요 P분의 MD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앞부분은 화폐 수요를 소득으로 미분한 값입니다. 이 화폐 수요는 구체적으로 루트 2R분의 YF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Y로 미분을 하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로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화폐 수요분의 소득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루트 F분의 2RY가 되고요.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 루트로 이루어진 항을 보시면 서로 약분이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듯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변수 x와 y가 있다고 할 때 각 변수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한 다음 미분을 해주면 이것이 x의 y 탄력성이 됩니다. 이것은 왼쪽을 보시면 lnx를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고, 좌변에 dlnx만 남겨두고 dx분의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dlnx는 x분의 dx가 돼서 x의 변화율이 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dlnx는 x분의 dx고 dlny분의 1은 dy분의 y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dy분의 dx 곱하기 x분의 y가 돼서 x의 y 탄력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폐 수요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루트는 지수로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ln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R분의 YF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항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식을 lny로 미분을 해주면 그것이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되고요. lnf로 미분해주면 화폐 수요의 거래 비용 탄력성이 되고, 그리고 lnr로 미분해주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분의 1, 화폐 수요의 거래 비용 탄력성도 2분의 1,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2분의 1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니은,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로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실제로 화폐 수요의 식을 보면 물가가 없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인 포기해야 되는 이자 소득이 커지죠. 식에서도 보면 이자율이 분모에 있죠. 이것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는 보기고요. 리을, 사회 내의 총소득이 일정할 때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은 미음, 거래적 화폐 수요에는 규모의 경계가 존재한다라는 보기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리을과 미음은 우리가 보기 기억에서 살펴본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변화보다 화폐 수요의 변화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 y가 변화할 때 이 앞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화폐 수요의 변화는 y의 변화보다는 작게 됩니다. 즉 y가 증가했을 때 체감하면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거래적 화폐 수요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보기 리을은 사회 내 총소득이 일정할 때 소득 분배가 균등해지면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되어 있는데, 소득 분배가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에게 사회 내 총소득이 집중됐다고 하면 한 명만 거래적 화폐 수요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성질 때문에 y가 증가할 때 화폐 수요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배분될수록 사회의 화폐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 리을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는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 니은과 리을을 나타내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글에 따를 때 기업이 설정하는 단일 가격 제도 하에서의 단일 요금, 2부 가격 제도 하에서의 회원권 가격과 회원 전용 요금으로 오른 것은? 9번 문제는 독점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과 2부 가격제 하에서의 가격과 요금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일 가격 제도하 단일 요금을 구해보면 콘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한 수요함수가 있고요. 이것을 역수요함수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한계 수입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수요함수가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2배하면 한계 수입 곡선이 되죠. 그리고 한계 비용은 주어진 총 비용 함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도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균형 생산량과 균형 가격을 구하면 120, 260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단일 요금, 독점 가격을 묻고 있으니까 260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부 가격제인데, 2부 가격제는 모든 소비자에게 한계 비용만큼의 요금을 책정하고 소비자 잉여를 입장료로 가져오는 가격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프로 그리면 편하니까 수요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 한계 비용만큼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니까 한계 비용은 20이었죠. 그래서 20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그러면 균형 생산량 240이 나오는데 240까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를 계산하면 수요곡선과 비용함수 사이의 면적이죠. 이것을 구하면 57,600이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단일 가격 제도와 단일 요금은 260, 그리고 회원권 가격이 57,600, 회원 전용 요금은 한계 비용인 20. 따라서 9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어떤 도시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보조정책을 시행하였다. 보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10번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에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고요. 그리고 판매 수입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매출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가격 곱하기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간의 관계를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만큼 변화하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의 곱인 판매 수입은 일정하게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하락한다는 것이니까 가격 곱하기 수요량인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상승하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이 탄력적인 경우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골목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시장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골목시장 제품 구매 시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던 수요가 골목시장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골목시장의 매출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고요. 니은 골목시장의 이윤 증가가 대형마트의 이윤 감소보다 크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대형마트에서 골목시장으로 수요가 옮겨가니까 대형마트의 이윤은 하락하고 골목시장의 이윤은 증가할 텐데, 문제는 이윤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비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이윤 감소폭과 골목시장의 이윤 증가폭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알 수 없는 보기가 되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문제 단서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해서 골목시장에서 파는 생활용품이 가격이 10% 할인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때, 원래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된 것 이상 수요량을 더 늘리기 때문에 골목시장의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던 소비자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효과도 있겠죠. 역시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기존에 대형마트에서 소비하던 양보다 골목시장에 와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은 증가한다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리을, 정부의 보조금 지출보다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및 골목시장의 후생 증가가 더 크다. 보기 리을은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의 최종 균형 거래량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 균형 거래량을 알려면 각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를 구해야 되고, 대형마트와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단서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을 보기는 알 수가 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기역과 디귿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